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이제 드디어 물체의 운동을 기술을 할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뉴턴의 법칙을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뉴턴의 법칙을 이용해서 기술을 하려고 할 때 도대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렇게 기본적인 물리 지식이 있어야 되나 하는 게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체의 운동을 뉴턴의 법칙을 이용해서 기술을 할 때 기초적인 지식,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요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거를 여기 칠판, 한 이 정도면 되겠네요. 이쪽 칠판 하나 정도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기초 지식, 이만큼은 알아야 돼요 하는 그 경계선을, 바운더리를 이렇게 결정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 목적은 물체의 운동을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뉴턴의 법칙을 이용해야 되겠죠? 뉴턴의 법칙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갈릴레이가 주창을 했던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어요? 이거는 뉴턴이, 우리가 뉴턴 법칙을 알고 있는 뉴턴의 이 법칙,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F=ma라고 하는 식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힘이 도대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도대체 무언가를 뜻하고 있는 작용반작용이라고 하는 힘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설명한 이 세 가지 법칙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운동의 방정식을 기술할 때는 뉴턴의 이 법칙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이만큼에다가 뉴턴의 이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뉴턴의 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F=ma로 이렇게 기술이 되는 게 이게 뉴턴의 이 법칙이에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우리가 가속도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운동 방정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걸 가지고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냐면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 먼저 여러분들은 일단은 가속도 개념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기호 자체를 이것처럼 A로 이렇게 써요. 근데 이 가속도를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은 먼저 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 아래쪽에 속도라고 이렇게 쓸게요. 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기호를 V로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 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변위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변위라고 이렇게 쓸게요. 변위는 우리가 차분을 뜻해요. 차분.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붙여줘요. 벨이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에서 이렇게 따와서 이거를 우리가 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1차원에서 움직일 때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공간상 움직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호를 여기에다가 R로 이렇게 써요. 그리고 여기는 X, Y, Z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변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써요. 근데 이 변이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먼저 위치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위치라고 이렇게 쓸게요. 구조를. 그리고 위치는 일단은 포지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기호를 P자로 쓸게요. P자로 이렇게 쓰고, 물론 이 위치도 공간상 있다라고 한다면 X, Y, Z 공간상에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위치를 논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간에다 위치를 논하는 거냐면 좌표 공간에서 논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이 위치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또 하나 알아야 될 지식 자체가 뭐가 있냐면 여기 좌표 공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제목을 좌표 공간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좌표 공간하고 또 하나 우리는 이 좌표 공간 속에서 위치를 뭐로 그릴 거냐면 벡터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벡터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개념을. 자, 그러면 구조는 이렇게 되겠죠? 좌표 공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2차원으로 그리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을 우리가 X축이라고 잡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Y축으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좌표축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위치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표시를 할 건데, 그리고 일단은 여기를 P1으로 이렇게 놓을게요. 위치를 P라고 지금 못 놓을게요. 하나만 있으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는 점처럼 보이는 여기를 우리가 점으로 수학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물리학에서는 이게 입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점하고 입자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점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정의 알아요? 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이라고 하는 자체는 크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치에 대한 정보는 있는 거예요. 위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학에서 말하는 입자라고 하는 자체는 똑같이 점에 대한 정보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한 거예요. 정의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한 거예요. 뭐를 추가를 했냐면 여기에는 질량이 있어요. 그래서 입자에는 질량까지 이렇게 포함한 게 이게 입자에 대한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점이 가지고 있는 점이, 다시 말해서 크기는 없고 위치는 있고 여기에다가 질량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입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좌표 공간에 이것처럼 이렇게 입자를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입자를 표시를 하고 여기에다가 벡터를 이을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관찰자가 느끼는 기준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관찰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관찰자가 잡은 좌표계에서 기준점이에요. 그 기준점으로부터 우리는 저쪽에 있는 입자까지 이렇게 벡터로 그려주면은 이게 우리가 위치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치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이게 벡터를 뜻하기 위해서 R로 써주고 여기에다가 벡터를 이렇게 붙여요. 이게 위치 벡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X, Y로 그렸지만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축을 이렇게 Z축을 이렇게 잡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여기 위치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X, Y 이렇게 Z라고 하는 이 값을 이렇게 포함하게 될 거예요. 저게 위치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위치를 이해를 하려면 좌표 공간 속에서 좌표 공간과 벡터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벡터를 눈해야 되니까 좌표 공간에서 벡터를 눈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벡터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 벡터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정사형이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사형이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을 하게 되면은 프로젝션을 시키면 여기에서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사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시키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평행한 빛을 이렇게 비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에 이렇게 빨간 색깔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림자 벡터가 여기 점선으로 그릴게요. 이쪽에서 평행하게 두르면 여기에 이렇게 그림자 벡터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지금 오버랩돼서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위쪽에서 다시 평행한 빛을 비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그림자 벡터가 이렇게 생기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사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어떻게 붙여줄 거냐면 지금은 X, Y 공간에서만 논할게요. 여기 Z 공간은 그 무시를 하고 그러면 이쪽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쪽 벡터를 그림자 벡터를 R 벡터에 X 성분에 이렇게 벡터로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그림자 벡터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여기는 R 벡터에 Y 성분에 이렇게 벡터를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각도,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우리는 또 하나 이렇게 센터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벡터에 대한 기본 정의에서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Rx 벡터, Ry 벡터의 테일 투 테일, 꼬리 기법에서 결과 벡터는 지금 여기 있는 R 벡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R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R의 X 방향의 벡터 더하기 이렇게 R의 Y축에 있는 벡터를 두 개를 더한 게 이렇게 결과 벡터가 된다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술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것처럼 해석기하학으로 논한 거를 우리는 지금 대수적으로 논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 이 벡터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벡터예요. 벡터라고 하는 거는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크기와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크기와 방향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크기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지금 R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R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R 벡터라고 하는 거에 크기를 만약에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지금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Rx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Ry의 제곱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방향을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방향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방향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얻고 싶으면은 우리는 여기서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각도가 방향을 뜻할 테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아크 탄젠트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R의 X분의 R의 Y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y예요. y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크기와 방향을 구했어요. 중요한 정보 두 가지를 얻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관심사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뉴턴의 이 법칙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게 이걸 이용을 해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분이라고 하는 중요한 값이 나와요. 왜냐면 힘이라고 하는 것도 벡터예요. 벡터를 그러니까 이게 여기 R이라고 하는 거를 위치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도 성분분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은 성분분해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 성분을 분해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에 성분분해라고 쓸게요. 성분을 이렇게 성분해를 먼저 쓰면 안 되죠. 성분분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 R의 X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R 벡터의 크기에 여기를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 크기는 코사인이니까 R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그리고 R의 Y축 방향의 크기를 여기 크기가 아니죠. 성분을 쓰라라고 한다면 성분 분해한 값을 쓰라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예요. 그럼 이쪽으로 사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R 벡터의 크기에 이쪽에 이렇게 사인 세타 꼴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중요한 정보 이렇게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성분 분해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F=ma를 이용을 하려면 여기에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위치를 좌표 공간 내에서 벡터로 이렇게 다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이렇게 성분분해에 따라서 값을 구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다시 이쪽으로 잠깐 나올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 변이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위치라고 하는 자체는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이 위치예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 있는 위치를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할 때는 우리는 위치보다는 변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눈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변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좌표 공간에서 그려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 변이를 여기 변이를 다시 이렇게 그리면은 물론 지금 여기서 그린 이 벡터를 우리는 이거를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면은 어디다 쓸까요? 이쪽에다 이렇게 쓰면은 이거를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이렇게 해요. 포지션 벡터라고 해요. 포지션 벡터. 그래서 여기에다가 위치 벡터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알아봤어요. 근데 변이라고 하는 자체는 당연히 변이 벡터와 관련이 돼 있겠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그려보면 돼요. 우리가 여기다가 좌표축을 여기다 그릴게요. 그러면 이쪽에 좌표축을 Y축, X축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에는 위치에 대한 정보만을 갖고 있어요.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나 하는 그 방향에 대한 개념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변이 그리고 또 하나 변이 벡터를 이용을 해서 바로 이걸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입자가 어떤 물체가 처음에는 요점에 있었다고 봐요. 여기 P1점에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물체가 또는 여기에 여러분들은 뭐 간단하게 여기에 달팽이가 하나 붙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달팽이가 여기에서 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여기에 있는 요 위치로 이렇게 왔다라고 해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를 P2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다 검은 색깔로 이렇게 그린 거는 이거는 이동 경로 또는 이게 움직임 경로 또는 여기가 움직임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동 경로를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시작점은 지금 이쪽이겠죠? 이 시작점에서 이쪽은 끝나는 점이에요. 끝점까지 직선으로 최단 거리로 이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변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을 때 기호는 델타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델타가 이렇게 되고 지금 공간상 움직였으니까 델타 R 벡터로 이렇게 쓸게요. 바로 이게 변이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이 벡터는 어떤 걸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원래 있던 위치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를 P1, P2로 했으니까 이 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위치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치 벡터는 원점으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벡터를 이으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쪽도 원점으로부터 여기를 벡터를 이렇게 이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축이치로 연결했으니까 R에 Y,
I 벡터라고 이렇게 쓰는 거고 이쪽은 나중치와 연결을 했으니까 여기는 R에 나중치로 연결한 벡터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얻을 수가 있냐면 바로 변위에 대한 정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변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될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해석계학적으로 그려진 거를 우리가 대수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 그림에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아래 Y축 방향의 벡터에다가 뭐를 더한 거냐면 이렇게 변위 벡터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온 거냐면 이 벡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래 나중치 벡터의 나중치 벡터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거를 변위 벡터 입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변위 벡터 입장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위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이쪽을 넘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위치 벡터의 나중치에서 위치 벡터의 초기치 벡터를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변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나중치에서 초기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참고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우리가 뜻하는 변이라고 하는 거, 이게 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변이를 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우리가 여기가 그 개념으로 보면은 이거는 차분을 뜻하는 거예요. 차분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 디퍼런스라고 하는 그 차분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개념이냐면 무조건 나중치에서 이렇게 초기치를 빼주면 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변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어요. 변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다 쓰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X축 방향으로 잡는다면 여기는 X축 방향의 나중에서 X축만 1차원만 잡는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렇게 초기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상 다 잡는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공간을 다 고려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바로 옆에서 썼던 거 나중 위치 벡터에서 이렇게 초기 위치 벡터를 빼주면 여기가 우리가 변이를 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변이를 이용을 해서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위치에서 변이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변이에서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또 두 가지로 논할 수가 있어요. 이 속도는 두 가지로 지금 어떻게 논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논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또 하나 순간 속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속도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평균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기호를 쓸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V한 다음에 발을 이렇게 붙여줘요. 또는 여기에다가 A, V, G를 써서 또는 평균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다가 이렇게 에버리지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순간 속도가 있어요. 순간 속도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말을 안 할 때도 있어요. 속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순간 속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기호를 쓸 때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V를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정의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평균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평균 속도는 여기는 시간의 차분에서 이렇게 여기 위치의 차분 지금 그냥 3차원을 고려해서 알려줄게요. 위치의 차분을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이게 평균 속도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평균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 여기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뭐가 나오는 거냐면 직선의 기울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여기가 변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걸 다시 풀어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여기 나중 위치 벡터에서 초기 위치 벡터를 이렇게 빼준 게 될 테고 여기는 나중 시간에서 초기 시간을 빼준 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수학적으로 말하면 직선의 기울기죠. 그렇죠? 우리가 위치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위치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직선의 기울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다가 잠깐 그냥 참고로 의미를 부여를 하면은 이거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프로는 직접 안 그릴게요.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순간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간을 0으로 보내면 돼요. 시간을 0으로 보내니까 여기 기호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를 시간을 이렇게 델타 t를 0으로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 순간 속도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R이라고 하는 여기 위치에 대한 시간 도함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변이죠. 그러니까 변이에 대한 시간 도함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이의 시간 도함수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여기가 도함수기 때니까 변위에 대한 도함수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dt분의 이렇게 dr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미분으로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차분, 여기는 미분이에요. 미분기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위치에 대한 여기는 시간 변화율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 위치, 자, 시간당 위치 변화율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게 여기 있는 속도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어떤 걸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이제 가속도도 똑같이 논할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속도를 가서 이쪽은 속도에 대한 개념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평균 가속도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여기 순간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순간 가속도,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속도를 논할 수가 있어요. 기호도 똑같아요. 기호도 우리가 가속도를 쓸 때 여기다 발을 붙이기도 하고 또 하나 여기에다가 이렇게 청자로 AVG를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그리고 가속도는 일반적으로 기호를 그냥 A로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같은 논리에 의해서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 논리에 의해서 여기는 시간에 대한 차분을 가지고 뭐냐면은 속도에 대한 차분을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입자에 속도에 대한 변이를 시간 간격으로 나눠준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의미가 그거였었죠. 여기는 어떤 뜻이에요? 입자의 변이를 시간 간격으로 나눠준 거잖아요.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이것도 지금 보면은 어차피 같은 논리에 의해서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시간의 나중치에서 시간의 초기치를 빼주면 되는 거고 이쪽은 속도의 나중치에서 이렇게 속도의 초기치를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V자예요. V. 여기에는 V를 약간 이태리체로 같은 모양으로 써줄까요? 이게 V예요.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개념이 되겠어요? 여기는 우리가 아래쪽과 똑같이 여기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쪽 와서 보게 되면은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시간을 0으로 보냈기 때문에 여기는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위치에서의 여기가 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가속도를 쓰게 되면은 가속도는 이렇게 쓰게 되겠죠? 이것도 이렇게 시간을 리미트로 이렇게 보내면 돼요. 시간을 리미트로 이렇게 보내면 0으로 보내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시간에 대한 차분에서 그러니까 시간 간격으로 여기는 속도에 대한 간격을 변이를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논리가 되겠죠? 여기가 속도의 시간 도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쓰게 되면은 여기도 이렇게 dt분의 dv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속도 변화율인 거고 여기는 거리 변화율인 거죠. 위치 변화율인 거죠. 위치라고 말해야 되죠. 위치 변화율인 거고 여기는 속도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같은 논리에 의해서 여기도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가속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속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속도를 구했어요. 무엇 때문에? 여기에 가속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이 개념 때문에 이렇게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가속도를 어떻게 구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가속도를 구하려면 위치에 대한 거를 알아야 되고 변이를 알아야 되고 속도로 개념을 확대를 하고 가속도를 알았으면 우리는 F=mL라고 하는 이 식에서 첫 번째 여기에 있는 가속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뒤에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질량에 대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질량이 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질량은 스칼라량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질량과 무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질량과 무게 사이에는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스칼라량인 거고 무게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무게라고 하는 자체는 질량에다가 중력가속도 G를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 행성의 중력가속도예요. 지구 같은 경우에는 중력가속도가 9.8m/초니까 9.8m/초를 곱해주면은 그러면은 무게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질량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는 힘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물체에 작용하는 질량이 물체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만 딸랑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일반적인 표현으로 할 때 이렇게 써주고 나서 여기를 뭐라고 읽냐면 R자 힘이라고 읽어요. R자 힘. 여기를 이렇게 R자 힘으로, 그러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R자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R자 힘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를 R자 힘으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또는 여기를 우리가 넷 포스라고 해요. 또는 여기를 참고적으로 보면은 이 기호를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이렇게 쓰지를 않고 여기에다가 F 써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넷으로도 이렇게 써요. 서로 같은 뜻이에요. 기호 표현이 서로 다르게 한 것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그러면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운동 방정식을 기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또 하나 여기에서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근데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간단하게 사고 실험을 해보면 금방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 실험을 할 준비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실험 모델은 여러분들이 어떤 지편면을 해서 여기에서 물체가 이렇게 놓여있고 이 물체를 지금은 일단 이렇게 수평으로 우리가 질량 중심이어야 돼요. 수평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 경우를 우리가 힘의 입장은 이 물체의 지금 운동에 관여하는 힘을 고려를 해보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첫 번째 물체는 무조건 중력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중력이 작동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체가 여기 있는 물체가 주변하고 접촉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작동해요? 위쪽 방향으로 수직항력이 작동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직항력이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체를 우리가 힘을 가해서 끌고 있어요. 이때 보통 표현을 장력이라고 해요. 이렇게 장력이 작동해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는 틀림없이 지면하고 마찰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렇게 마찰력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일반적으로 중력은 그래비테이셔널 포스 해가지고 이렇게 FG로 써요. 그리고 수직항력은 노멀 포스에서 따와서 여기는 FN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장력은 텐션에서 따와서 일반적으로 대문자 T를 써요. 그리고 마찰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프릭션에서 따와서 F를 쓸 건데 F를 그대로 대문자로 쓰게 되면은 여기하고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소문자로 이렇게 기호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수직항력, 중력, 마찰력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논리가 이해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움직일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물체가 이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빗면에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를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지면하고 세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끌 수가 있어요. 바로 이때 여기에서 배운 성분 분해라고 하는 게 쓰여요. 이때 성분 분해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성분 분해가 쓰인다라고 하는 걸 알아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자유물체 그림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알고 우리가 F=ma를 이용을 해서 물체 운동 방정식을 기술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사고 실험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자유물체 그림은 이거예요. 이렇게 실제 상황을 먼저 관찰을 하고 그리고 머릿속 사고 실험실에서 얘를 단순화시킨 다음에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림 자체가 곧바로 F=ma하고 서로 같은 꼴이 돼요. 자, 그걸 우리가 자유물체 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서 또 하나 자유물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유물체 그림, 이거를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자유물체 그림은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는 방법이 지금은 여기에 있는 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자유물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할 일은 여기를 좌표를 그리고 좌표를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물체를 입자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좌표를 그리고 물체의 위치를 입자로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질량을 써주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러냐면 입자는 질량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을 표시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기호로 여기에다가 M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좌표를 그리고 물체를 입자로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질량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령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여기 보면 힘이 있죠? 근데 힘은 네 가지가 작동한다고 방금 여기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힘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를 여기에다가 벡터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쪽에서 말했던 벡터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중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 물체 입장에서 보면 아래쪽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체가 여기 지면하고 접촉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크기로 이렇게 같은 크기는 아니겠네요. 세타 각도니까 중력보다 좀 작은 크기겠죠? 작은 크기로 이렇게 수직항력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장력이 작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장력은 세타라고 하는 각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장력이 있어요 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호를 T자로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X축 명과 지면과 이루는 각도는 우리가 세타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찰력이 있는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마찰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찰력은 뒤쪽으로 이렇게 작동을 할 거예요. 이게 마찰력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위에서 고려한 네 가지 이렇게 힘을 지금 좌표 공간에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힘을 찾는 게 이게 두 번째 할 일이에요. 힘을 찾아서 이거를 벡터로 그려주면 돼요. 벡터로 표시라고 이렇게 쓸게요. 벡터로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세 번째는 가속도의 방향을 표시를 해주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가속도의 방향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세 가지를 그림을 다 그렸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는 어떤 걸 하는 거냐면 바로 이 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네 번째 F 이퀄 ma라고 하는 뉴턴의 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돼요. 식을 세운다라고 쓸게요. 이렇게 세운다. 그러니까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림하고 얘가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여기 보면은 가속 거꾸로 할게요. 여기 보면 뒤쪽부터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가속도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질량 어디에 있어요? 질량 여기에 있네. 그리고 등호는 어떤 거냐면 지금 좌표의 기준점이 등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힘 어디에 있어요? 힘 여기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힘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좌표가 되는 거예요. 등호는. 그러니까 좌표 공간 내에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질량을 표시를 하고 순서를 붙인다면은 이게 1번이겠죠? 이렇게 좌표 공간 내에 질량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를 2번으로 쓸게요. 여기가 2번 힘을 찾아서 벡터를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가 가속도를 이렇게 다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나 여기에 있는 식이나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자유물체 그림이나 F 이퀄 ma라고 하는 뉴턴의 이 법칙이나 서로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그림을 보고 그대로 여기를 기술해 나가면 돼요. 이제부터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운동 방정식은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세우면 되는 거냐면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부터 놀아면 돼요. 일단은 R자 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이쪽에서 배웠듯이 지금 이 벡터는 이 두 개를 손구분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X방향 힘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Y방향 쪽의 힘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장력을 두 방향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배웠던 것처럼 똑같이 프로젝션을 시키면 돼요. 빛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치고 위에서 아래로 비치면 틀림없이 여기에 그림자 벡터가 이렇게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 이쪽으로도 이렇게 그림자 벡터가 하나가 이쪽으로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쵸? 이렇게 생길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림자 벡터가 하나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장력에 코사인 세타가 될 테고, 그리고 이쪽 벡터는 물론 여기 쭉 해서 아래쪽까지 이어줘야 돼요. 이쪽 벡터는 여기가 억각이니까 여기는 t에 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렇게 그림자 벡터가 생길 거예요. 이 벡터는 여기를 뜻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x축 방향에 있는 알자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x축 방향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t에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있죠? 이거는 플러스 방향이에요. 근데 여기 마찰력은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f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x축 방향은 이 두 가지 힘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거는 뭐하고 같아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ma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m이라고 하는 자체는 질량 이름을 m으로 썼으니까 m으로 써주면 되는 거고, 가속도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플러스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를 a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y축에 있는 힘을 다 찾아볼까요? 그래서 f에 y축 방향에 있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y축 방향은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t의 여기 장력에 사인 방향 이렇게 성분의 크기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쪽으로 보면은 수직 항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수직 항력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동을 해서 중력은 마이너스 방향인 거예요. 이렇게 써주고, 그럼 힘을 갖춰서 썼죠? 그리고 MA를 써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Y축 방향으로는 이물체가 이렇게 쭉 움직일 때 이렇게 비행기처럼 붕 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0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두 식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가속도도 구할 수 있고, 또 하나 끌고 가는 장력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등등등한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뉴턴의 이법칙을 이용을 해서 물체의 운동방정식을 기술을 할 때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과 그 관계성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끊어줘야 되겠네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개념 자체가,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거예요. 우리는 F 이퀄 MA를 구할 때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속도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속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변위를 알아야 돼요. 변위를 알기 위해서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위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좌표 공간 내에 벡터로 그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벡터를 그렸을 때 우리는 정사형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성분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중요한 핵심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까지 기본적인 개념을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여기를 위치 벡터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이제 변위 벡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변위 벡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요. 어떤 개미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 경로로 움직였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변위 벡터는 여기 있는 빨간 색깔로 표현돼요. 근데 이 변위 벡터는 위치 벡터 두 개로서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변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나름치에서 초기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변이와 변이 벡터를 기술을 했어요. 변이의 정의와 여기 변이 벡터를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해석해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변이를 이용해서 속도를 이용했어요.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먼저 평균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직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평균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거리의 변이를 시간에 대한 간격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쵸? 여기 입자가 여기를 이제 뭐 입자라고 한다면 입자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변이가 이렇게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거를 시간 간격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평균 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는 위치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방향에 대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다면서요. 근데 방향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은 변이 벡터를 우리가 그렸을 때는 방향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은 지금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나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이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 자체는 이렇게 같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가속도의 개념을 누렸어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도 우리가 평균 가속도는 직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고, 순간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뜻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도 이건 거예요. 이 식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는 속도에 대한 변화율인 거예요. 그쵸? 속도에 대한 변화율인 거예요. 왜냐면 앞쪽으로 가면은 속도에 대한 시간도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속도에 대한 변화율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쓴 게 가속도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를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를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리고 질량을 이해를 간단하게 했고, 그리고 우리는 네 가지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실험 모델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실험 모델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네 가지 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를 좀 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꿔서, 어떤 센터가 있을 때가 더 일반적인 거잖아요. 어떤 물체를 이동시킬 때 꼭 수평으로 가라는 것보다 각도를 가지고 끌고 가는 게 더 일반적인 거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성분부대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자유물체 그림을 그렸어요.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먼저 좌표 축을 갖고, 그리고 여기를 입자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질량을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 일이에요. 왜냐면 F=MA에서 등호하고 여기 질량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에 알짜 힘이 있기 때문에 알짜 힘을 써주면 돼요. 그림을 보고 알짜 힘을 좌표 공간 내에 벡터로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벡터로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속도의 방향을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린 자유물체 그림과 여기에 있는 뉴턴의 이 법칙, F=ma라고 하는 자체는 서로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은 개념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 그림을 보고 운동 방정식을 기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과 같이 세타가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여기는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두 가지 이렇게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각각 나눠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나중에 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은 우리는 물체 운동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가 있어요. 이게 뉴턴의 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운동 방정식을 기술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물체 운동 방정식을 쉽게 다룰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물체 운동을 기술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 들었을 것 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